안녕하세요.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마지막 30대 해를 보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는데 다들 이 가을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을은 흔히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지성을 채우기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성은 어떻게든 책을 읽고 배우면서 채워질 수 있지만 인성은 채우기 어렵죠. 타고난 인격은 배움으로 쉽게 바뀌지 않으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자기 성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데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 바뀐 운명으로 인해 한때 사랑했던 상대를 놓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해요. 저는 제 운명의 상대를 다소 늦게 만난 편입니다. 30 초반에 만났던 남자에게 크게 데이고 34까지 그저 저한테 집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제 남편을 만났죠. 그 당시 저는 코스메틱 브랜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반쯤 포기한 채로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었어요. 30 중반만 돼도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어렵거든요. 남들은 다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은 포기하고 개인적인 커리어에 집중하는 시기. 과연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의문만이 가득했죠. 살기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잊고 있다가 늦게나마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 37이었던 남편도 본인 사업을 키우느라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걱정과 고민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것처럼 저를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저희 둘은 거의 포기하려고 하던 때 만나게 된 만큼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됐죠. 남편은 뭐든 진심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열정맨이었는데 연애 또한 늘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늦사랑이 무섭다고 일이 바빠도 꼭 하루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와 제 얼굴을 보려고 했고 심지어 일 때문에 지방에 장기간 출장에 가야 할 상황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서울에 와서 저를 몇 시간이라도 만나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의 열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늘 사업을 하면서 유지되는 남편의 푸근한 심성이 어디서 왔나 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의 타고난 성격 중 하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사시는 시부모님도 또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시동생도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게 아니라 이미 남편과 반년 정도 만났을 때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일단 가깝게 사는 시동생은 워낙 남편과 평소에도 연락도 자주 하고 교류가 잦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었죠. 또 시동생이 먼저 형이 만나는 사람이 궁금하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시동생은 직업 특성상 워낙 바빴는데 저를 빨리 보고 싶다고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남편에게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듣고 강남의 유명한 한우집을 예약해서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형이 노총각으로 평생 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형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나 몰라요. 야, 내가 노총각으로 늙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해? 아유, 당연히 걱정이 되지. 형이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매일 나 찾아오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좀 착해. 그렇게 오는 형 다 받아줘야 할 거 아니야. 윤정아, 속지 마. 지성이 저 자식 진짜 지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놈이야. 지도 심심해서 나랑 노는 주제 받아주게 뭘 받아줘? 늘 진중했던 남편은 시동생 앞에서만은 고등학교 남학생처럼 장난스러워지고 거침없어지더라고요. 4살 차이 나는 동생과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변함없이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일을 그만두신 후 서울집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집을 지어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은 서울에서 가까이 사는 유일한 가족이다 보니 더 애틋해진 것 같기도 했죠. 그 후에도 시동생은 결혼 전부터 마치 이미 제가 가족인 것처럼 챙겨줬어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부모님들이 선물 사면서 같이 샀다고 제 부모님까지 생각해서 면세점에서 영양제를 잔뜩 사서 보내기도 했고요. 또 남편과 연애할 때 여름에 속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들리게 돼서 결혼 전에 본의 아니게 일찍 만나 뵙게 됐어요. 솔직히 저희가 너무 즉흥적으로 가게 된 거라서 시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을 것 같거든요.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연락을 드리고 간 거라서 정말 그냥 얼굴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치 며칠 동안 기다린 사람 환영해 주시듯 반가워해 주시고 또 이미 시아버지께서는 마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온다고 고기 구워 주신다고요. 아유, 왜 이렇게 말랐어? 윤정아, 이것도 싸서 먹어. 이거 내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거라 쓰지도 않고 아주 달어. 네, 어머님. 저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야, 지연아. 너는 밖에서 윤정이랑 만나면 너 혼자 먹고 다니냐? 너는 어째 살이 더 붙었다? 아유, 아버지. 아버지 아들도 서울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느라 부은 거예요, 부은 거. 그래서 그날 전혀 예상치도 않게 시댁에서 잠까지 자고 갔어요. 아마 연애 중에 시댁 식구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사이가 돼서 남편과의 결혼이 더 당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변함없이 제게 잘해주었고 저는 무사히 그 집의 일원이 될 수 있었네요. 여름에는 서울보다 날이 시원한 시댁에 자주 놀러 갔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했을 때는 식당 일로 바쁜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오셔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건물 관리로 일하던 건물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겼을 때 기꺼이 무료로 도움을 줬던 게 시동생이었고 또 시아버지께서는 지인을 통해서 아파트 경비원 일도 소개시켜 주셨죠. 시댁 식구들은 그저 제 결혼으로 말로만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마치 그전부터 몇 년간 함께 해온 것처럼 제 일을 곧 시댁 식구들 본인들의 일처럼 생각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1년 반 후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나 남편은 이전부터 시동생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결혼하고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어쩐지 시동생이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래도 지성이가 누가 생긴 것 같다고 했고 역시나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시동생은 저와 남편의 집요한 추궁에 끝내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동료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고 실토를 했고 저도 남편도 시동생이 바빠서 인연을 못 만들고 있는 게 늘 안타까웠는데 너무 잘 됐다고 했죠. 얼마나 만났냐, 진지한 관계냐라고 물으니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다소 싱거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도 꽤 오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시동생에게 시부모님께 소개시키기 전에 자리를 만들어서 저와 본인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딘지 시동생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결혼은 할 거라고 하는데 상대가 낯을 많이 가리고 일도 바빠서 아무래도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될 동서는 결혼 바로 직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처음 보게 됐어요. 남편도 저도 시동생의 결혼 상대가 너무 궁금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투피스로 된 트위드 정장을 입고 화장도 마치 샵에 가서 바꿔온 것처럼 공들여서 했더라고요.
시동생과 같은 로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딱 봐도 커리우먼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그리고 도도하고 새침한 인상처럼 성격 또한 되게 말이 없고 시동생의 말대로 내성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새 식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좀 평소보다 한층 밝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절 보고 동서는 좀 떨떠름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무안해서 혼났네요. 정말 딱 시부모님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거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음식을 깨작깨작 먹어서 좀 긴장했구나 했는데 동서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화장실을 알려주고 뒤돌려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동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 왜 그냥 나와요? 혹시 휴지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서 거의 2시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물론 저랑 남편은 주말이었기에 자고 왔고요. 시어머니도 그날 처음 본 동서 이야기를 하면서 숫기가 없다, 긴장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좀 낯이 익으면 가까워질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근데 첫인상이 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끝까지 쭉 간다고요.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시동생 혼자 와서 동서는 바빠서 못 왔다는 말을 했고 가끔 가다가 동서가 참석을 하면 시댁 식구들 누구도 동서와 말 3마디 이상을 나누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명절에 따로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음식 해 만들어서 해 먹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명절에 동서도 시동생을 따라 시댁에 왔었는데 와서 30분도 안 있다가 갑자기 차키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진이 어디 가니?"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 앞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는 1시간 있다가 들어왔네요. 나중에 시동생에게 동서의 행방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참 이걸 뭐라 설명을 해야 할지.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시댁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동서가 바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동서한테 결벽증이 있답니다. 인사드리러 온 날도 시댁 화장실을 보고 기겁을 하고 나왔던 거였어요. 그날엔 차키 가지고 나와서 차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건물로 가서 볼일을 보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댁 화장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곰팡이 풍풍 난 지저분한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댁은 깔끔한 양옥집이고 화장실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워낙 깔끔하고 부지런하셔서 지저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본인 기준에는 더럽다고 못 쓴 겁니다. 진짜 참 유난이다 싶었어요. 시동생도 민망했는지 저나 남편에게 로펌 사무실에서도 이걸로 말이 많다고 결벽증으로 유명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근데 집에 있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다른 건물 화장실에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아주 남다른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건 확실했네요. 또 이 결벽증 문제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동서는 먹는 문제로도 유난스러웠어요. 동서가 진짜 가끔씩 시댁에 올 때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먹는 식사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비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넌지시 물으셨어요. 둘째는 어째 배부르게 먹고 가는 걸 못 보는 것 같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제가 남들이 만드는 걸 과정을 보는 음식은 잘 못 먹어서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드는 걸 봐서 음식을 못 먹겠다고? 아, 어머니께서 만드셔서가 아니라 누구든 맨손으로 쪼물딱거리면서 만드는 걸 보면 솔직히 좀 비위가 상해서요.
그래서 식당도 만드는 곳이 오픈되어 있는 곳에 가서는 못 먹어요. 지저분하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만졌다는 걸 알면. 당신 그만 좀 해.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 사람이 결벽증이 좀 심해서. 집에서도 음식은 잘 안 해 먹어요. 꼭 배달시키거나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네. 안 씻은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재수 씨,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네? 제가 뭐려? 아유, 됐다 됐어. 사람이 다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런 거지. 언성 높일 필요 뭐 있어. 예진아, 먹기 싫으면 먹을 필요 없다. 앞으로 너는 어디서 사서 들고 오거나 아니면 네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라. 나도 기분 안 나빠 할 테니까. 그렇다고 음식 앞에서 굶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니? 안 그러니? 아, 그러고 보니 식탁에 동서가 만든 음식이 하나도 없네. 동서, 남이 만든 음식 못 먹으면 아까 주방에서 본인이 먹을 음식 좀 만들지 그랬어.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차시죠? 다른 사람 손으로 음식을 하는 걸 보면 그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 말씀처럼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걸 꼭 가족들 앞에서 지저분하다, 비위 상한다는 말에 써가면서 콕 집어서 말을 해야겠냐고요. 식탁 위에 그 비위 상한다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시어머니랑 저인데요. 빈정이 상한 제가 동서에게 그럼 처음부터 알아서 직접 만들지 그랬냐라고 하니 동서는 뭐 씹은 얼굴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예 동서의 자리에는 밥공기나 수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본인 입으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차려줄 필요 있나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고 또 매번 밖에서 음식 사오는 게 성가시고 또 특히나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귀찮았는지 시댁에서 주는 음식을 좀 먹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직접 수저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동서 여기서 숟가락 젓가락도 쓰기 싫나 봐? 라고 하니 저번에 왔을 때 덜 씻긴 젓가락을 봐서 그 후로는 시댁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게 꺼려진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설거지를 해도 뭐 묻은 게 안 가실 때. 그럼 다시 설거지를 하고 나중에는 더 신경 써서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본인용 수저를 또 직접 들고 와요? 참, 가지가지 한다 싶어서 제가 시댁 그릇이나 수저 상태를 말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동서에게 동서, 그런 말을 여기 와서 설거지 한 번을 한 다음에 말해. 라고 웃으면서 말했네요. 혹시나 제가 그래도 동서인데 너무 야멸차게 구는 건 아닌지 오해하실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동서에게 잘해줬었어요. 친해지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시부모님이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시동생네 신혼집에 들리시려고 했을 때 동서가 싫은 티 팍팍 내고 아예 친정에 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는 뭘 하든 미워 보였고요. 저나 시댁을 정말 무시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눈치도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동서가 저희 가족을, 아니 저나 남편을 더 무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면서 남편은 그래도 벌이가 여유로운 시동생에게 종종 의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시동생은 어디서 잘못 빌려서 이자만 더 뜯기거나 법적 문제 나지 말고 차라리 본인에게 빌리라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남편도 그런 시동생에게 미안하지만 종종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편의 사업은 도저히 살아나질 않았고 결국 그의 말 정리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얼마 안 있어 택배 상하차 일과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뛰면서 가게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전에 공백 기간 동안 시동생이 생활비 하라고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한 동서에게 미안하긴 했죠.
시동생은 결혼 전 모아두던 돈이고 동서에게도 미리 말을 하고 주는 거니까 절대로 불편해하지 말라고 저나 남편을 위로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네요. 동서가 눈치를 주기도 했거든요. 저희 애가 입은 옷을 보고 묘하게 웃더니 이거 제가 사준 거나 다름없죠? 라고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 남편이 아주버님 댁에 돈 빌려줬으니까 애 옷 사입히는 것도 저희가 보낸 돈으로 사주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동서는 참 말로 모든 걸 까먹는 사람 그 자체였네요. 심지어 저희 애가 입고 있던 옷도 시동생에게 돈을 빌리기 1년 전에 샀던 옷인데 말입니다. 그냥 제게 너희가 우리 집에 돈을 빌려갔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시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동서가 저나 시댁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시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자고 했죠. 근데 남편이 시동생에게 돈을 보내자마자 시동생은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벌써 갚을 필요 없다고 연락을 해왔고 남편은 사실 저나 본인이나 네 돈 쓰기 동서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시동생은 폭발을 했고 남편과 제게 사과를 했어요. 결혼 전에 각각 따로 모았던 돈 중의 일부는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었고 남편에게 빌려준 돈은 전혀 동서의 눈치를 보거나 신경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문제로 시동생과 동서가 아주 크게 싸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시동생이 집을 나와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을 정도로 크게 말이죠. 그리고 이게 시동생과 동서가 했던 큰 싸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말기암 선고를 받고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가족들 모두 어떤 작별의 준비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의 병세가 너무 악화가 됐었고 모든 죽음이 그렇듯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졌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총 3번의 졸도를 하셔서 장례식 내내 쓰러져 계실 정도였어요. 남편도 시동생도 그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내드려야 했기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정말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정신줄만 간신히 붙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 거의 실신에 빠질 정도의 슬픔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와중에 동서는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했어요. 뭐 장례식장에 있는 쪽방에서 일한다고 노트북만 두들기고 앉아 있었고요. 나중에는 입고 있던 여자용 상복이 거추장스럽다고 벗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진짜 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한마디 했을 텐데 그때는 다들 정신없는데 그거 신경 쓸 여력도 없으니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시동생과 동서 둘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거나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나 했지만 그래도 너무 돌아오지 않기에 저도 남편도 의아했죠. 시동생 휴대폰은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라는 음성만 나왔고 동서도 통화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만 들려왔어요. 근데 그러다 제가 잠깐 한숨 돌리기 위해 장례식장을 나와서 입구에 의자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시동생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기에도 시동생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무척 화가 나 보였고 귀에는 휴대폰을 대고 통화 중이었어요. 가만히 다가가니까 시동생이 휴대폰을 통해서 무섭게 화를 내는 대상은 다름 아닌 동서였고요. 네가 진짜 제정신이냐? 딱 이틀 있는 게 그렇게 좀이 쑤시든? 아니, 회사에서 이틀 3일 잔업하는 건 그 상태 그대로 소파에서 자면서 잘만 하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갑자기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겠어? 미치겠네. 됐다. 너 같은 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너한테는 이 정도도 무리한 부탁이지. 이제 너한테는 무슨 희망도 없다. 답이 없다고 답이.
나중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시동생은 혼자 구석에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취한 시동생은 남편에게 동서가 장례식장에 있다가 피곤하고 여기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나가서 근처 호텔에서 자고 오겠다고 나갔던 거라는 걸 말해서 알게 됐어요. 형, 이게 말이 돼? 내가 연애할 때 아무리 애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미쳤지. 공주 같고 도도해서 마음이 갔는데 이건 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인성에 문제가 있는 정도잖아. 종종 본인이 처음에 상대에게 끌렸던 점이 나중에는 헤어질 원인으로 발현이 된다고 하던데 아마 시동생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나 남편이나 시동생이 그걸 계기로 이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떻게 해서든 그 결혼을 개선해 나가려고 했나 봐요. 듣기로는 부부 상담도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정말 이것저것 다 말하는 시동생은 점점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골치가 아픈 일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시동생과 대화를 해보려다가 몇 번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곁에서 조용히 걱정만 했네요. 그러다가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딱 1년 지난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던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시아버지께서 생전 좋아하셨던 음식이랑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서 시아버지를 기리자고 하셨어요. 일찍 강원도로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동서가 시댁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원체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하기도 했고 시아버지 장례식 사건 후로는 아무래도 시동생과의 사이도 틀어져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오긴 왔더라고요. 물론 또 도착해서 바로 차에서 안 내리고 정말 30분 정도 한참 지체를 하다가 내리긴 했지만은요. 근데 제사상으로 쓰려던 상다리가 영 시원치 않아서 남편과 시동생은 시댁에서 가까운 가구점으로 대형 제사상을 사기 위해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시댁에는 저와 시어머니 동서가 남았고 셋이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살 것도 많고 해서 셋이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튼 동서에게 장 보러 갈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더니 동서가 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묻더군요. 근데 어디로 보러 가요? 여기 근처에 대형마트 있어요? 마트가 있긴 한데 오늘은 중앙시장으로 갈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서의 미간에 주름이 패이더군요. 시장에 간다는 게 되게 귀찮아 보였고 혼자서 그럼 오래 걸어야겠네 라고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못 들으시고 주방에서 가기 전에 미리 손질할 음식 재료를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와서 소파 옆 탁자에 뭘 탁 하고 놓더라고요. 이게 뭐야 동서? 신용카드지 뭐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형님, 저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요. 어제 새벽까지 일해서 지금 서 있을 힘도 없어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 어머님이랑 둘이 가서 장 봐갖고 오세요. 진짜 세상 성가시하는 표정이 마치 동네 꼬마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가서 심부름하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았네요. 그 건방진 태도에 헛웃음이 나서 말했습니다. 동서,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 싫다고 말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동서 데리고 가는 거 장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짐 될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협조 좀 해. 여기서 동서만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야. 형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들어요? 아, 희연이 보는 거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가서 제모까지 짐들라고 이 카드 드리는 거예요. 가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희연이 옷이 필요하면 옷 사시고요.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도 사시고요.
형님도 집에만 있다고 늘어지지 말고 제 카드로 화장품이라도 사서 바르시던가요. 제가 안 따라가는 수고비 미리 카드로 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뭐든 사시라고요. 한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뭐? 동서 진짜 참 가지가지다. 아니, 나한테 건방진 소리 하는 건 이제 뭐 놀랍지도 않고. 근데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님 기일이야. 오늘 같은 날까지 이따위로 굴어야겠어?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하기 싫고 힘들어도 좀 조용히 넘어갈 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저는 돈 써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면 얼마나 산다고 세 명이서 줄 서서 우르르 시장에 가요? 뭐 카드 필요 없으면 마시던가요. 저는 어차피 안 갈 거고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아껴서 져야 좋으니까. 야, 너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상황 파악 못해서 개념 반 말아먹고 건방진 소리나 하는 동서에게 참지 못하고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정말 쌍욕을 날리려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주방에서 마늘을 빻고 계셨던 건지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나오셔서 저희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손에 든 방망이로 동서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왔는데 너같이 인성이 너덜너덜한 애는 처음이다. 너는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니? 그딴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를 하니? 네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네가 뭐 머리로 말로 돈을 벌어? 지나가는 개똥벌레가 웃겠다. 너같이 혀 잘못 휘두른 애는 말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패가 망신을 할 거야. 어떻게 네 시애비, 네 남편 아버지 기일까지 말 잘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머님,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형님도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세요? 어차피 피차 일반으로 저도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감정도 안 좋은데 서로 편한 길로 가자고요. 동서는 편한 길로 가는 게 다른 사람 기분 다 망쳐놓고 지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말 참 이상하게 하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왜 동서를 안 입곱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좀 돌아봐. 누가 동서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 누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냐고. 기본만 하자고 기본만. 그게 서로 편한 길로 가는 거야. 동서처럼 지 기분만 생각해서 남들 기분은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요. 예, 누가 너한테 양보하라든? 결벽증 때문에 겸상 못한다고 해서 내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차라리 오기 싫었으면 끝까지 오지 말든가. 왜 괜히 와서 애들 아빠 간 날 사람 속을 이 지경으로 뒤집어놔. 아, 고막 나가겠네. 이렇게 시끄러우니 먼저 떠난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소리만 빽빽거리는데 누가 옆에 있고 싶겠어요? 뭐? 이 미친 것이 뚫린 입이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입에도 담지 않을 말을 잘도 하는 동서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다진 마늘 묻은 방망이를 휘둘러 동서를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하셨어요. 동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방망이를 피했지만 시어머니는 남은 손으로 동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정말 끝까지 맞느라 굽은 동서의 등 허리를 타작하듯 내리치셨고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동서는 나중에 울면서 바닥에 떨궜던 휴대폰을 들어 끝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요즘 세상에 시자짓 한다고 며느리를 폭행하는 집구석이 어딨어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개다. 진짜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이딴 집구석이랑 엮였어. 재수 옴붙어서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건 우리 집이야. 무당 불러서 국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재수 없는 게 누군데 그딴 헛소리야. 동서는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났고 시어머니는 할 테면 해보라고
마지막까지 손에 든 방망이를 동서에게 던지려고까지 했네요.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동서 머리에 구멍이 났을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을 때까지 동서도 시어머니도 절대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아서 끝내 경찰서까지 가고 말았어요. 저는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란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동서도 그 상황이 창피했는지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고소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는 가정 내 불화로 훈방 조치 후 풀려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나올 쯤에 도착한 남편과 시동생은 제게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걸 들은 남편이 화를 내기도 전에 시동생이 먼저 동서에게 말했죠. 이제 입 함부로 놀려서 경찰서까지 오냐? 너 진짜 뭐가 문제야? 지금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나 맞았어. 어머님이 먼저 나 몽둥이로 때렸다고. 야, 남편이 왜 먼저 떠났는지 알 것 같다는 말 듣고 눈 안 뒤집힌 인간이 어딨냐? 그딴 말을 내뱉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했어? 머리는 뭐하러 들고 다니냐? 너는 어디 가서 변호사라고 하지 마라. 아니, 그 전에 어디 가서 나랑 결혼했다고도 하지 마. 나 이제 도저히 너랑은 얼굴 맞대고 못 살겠다. 뭐야 지금? 이혼하자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고. 너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너한테 제발 우리 집에 잘하라고 말 한마디 하든? 그냥 무례하게만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이게 뭐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안일로 눈치 준 적 있어? 너 집에서 손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입던 옷도 바닥에 그대로, 먹던 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네가 결혼하고 알아서 세탁기를 돌려봤어.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봤어. 도우미 부르거나 다 내가 했잖아. 근데 너는 대체 뭐가 문제라서 나한테 이런 모습만 보여주냐? 당신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맞은 건 생각은 안 해? 야, 네가 했던 거 생각해봐. 네가 그 주둥이로 내뱉었던 말을 되짚어 보라고. 매번 지 말만 맞다고 지 말이 진리인 것처럼 굴던 애가 어쩌다 입에서 내뱉은 말마다 죄다 헛소리뿐이야? 당신 진짜 변했어. 어떻게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어떻게 당신이? 나는 너랑 달라서 결혼하고 변한 거 하나 없어. 아니, 오히려 바뀐 건 너지. 너 결혼 전에는 분명히 애 낳을 생각 있다고 했으면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갑자기 애 낳기 싫다고 몸 망가지고 퍼지기 싫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나 진짜 많이 참았어. 어떻게 사람이 1부터 10까지 다 맞겠어. 안 맞는 게 있으면 참고 맞춰가는 게 결혼이지 하면서 참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등신이지. 이건 참을 게 아니라 그냥 버렸어야 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네 그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이나 행동 받아줄 남자 만나서 살아. 나는 정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시동생은 몇 년간 참던 울분을 터뜨려 동서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얼굴이 시뻘개진 동서는 후회할 거라는 말을 남긴 채 시댁에서 짐을 챙겨서 서울로 가버렸어요. 시아버지 기일도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시동생의 결혼 생활도 끝내 파국을 맞이한 거죠. 그날 시동생은 울면서 시어머니와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애초에 동서와 더 빨리 이혼을 했으면 아버지 기일을 이렇게 망치지도 않았고 저나 시어머니도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든 본인의 결혼을 지키려다가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안 시동생에게 저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끝을 낼 용기가 생겼으니 다행이라고 위로를 했죠. 서울에 가자마자 시동생은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둘은 서로 추접스럽게 끝까지 가지 말자고 합의 이혼을 했고 시동생은 2년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말끔히 정리를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을 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로펌으로 이직을 했다고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동생은 한동안 이혼의 꼬리표를 잊고 살았어요. 안 가던 휴가도 갔다 오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더 일에 몰두를 하면서 살았고요. 다시 누구를 만나려는 노력 빼고는 다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동서였던 그 여자는 달랐나 봐요. 이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시동생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온 시동생이 맥주를 먹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바로 재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나도 알고는 있었거든. 듣고 싶지 않아도 소문이 들려와서. 무슨 재혼 전문 업체에 가입하고 선도 몇 번 봤는데 다 까이고 나한테 연락한 거지. 뭐 역시 나밖에 없다. 다시 우리 어머니나 형수님 형한테 잘한다고 믿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 재결합은 고사하고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지 말라고 하고 꺼지라고 했지. 하지만 그렇게 단호한 거절을 그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몇 주 후에 시동생이 수척한 얼굴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아예 작정하고 스토킹 짓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하고 제발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겨놓더니 시동생이 무시를 하니까 이혼하고 이사한 집까지 찾아내서 찾아왔다고 해요. 새벽에 문 두들기고 초인종 누르고 앞에서 곡소리를 하면서 울어서 몇 번 경찰도 부르긴 했다고요.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피난으로 온 거죠. 아니, 왜 있을 때는 헤어지자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굴더니 이제 헤어져 주니까 매달리는 건 무슨 상황인 거죠? 아무리 사람 잃었을 때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참, 동서였던 그 여자 덕분에 세상에 사람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구나. 이딴 말까지 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절절히 실감을 하네요. 나중에는 그 여자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끝내 참다 못한 시동생이 스토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변호사면 아무래도 더 조그만 혐의만 있어도 큰일일 텐데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앞으로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해볼 테면 더 해봐라. 네가 보냈던 문자, 전화 내역 다 남아있고 집에 찾아왔던 아파트 공동 현관 입구 CCTV, 복도 CCTV 다 확보했다. 진짜 끝까지 갈 거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죠. 그 후에도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지만 시동생의 경고가 먹힌 건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깔끔하게 포기를 한 건지 그 무서운 스토킹도 끝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설마 그 여자가 독한 마음 먹고 험한 짓까지 하면 어쩌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다행히 그 꼴까지 보지는 않았죠. 왜 사람은 있을 때는 못하다가 정작 내 곁을 떠나면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닌가 봐요. 시동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좋은 변화도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시어머니께서 다시 서울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됐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우울해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만큼 몸도 쇠약해지셔서 도저히 혼자 먼 곳에서 지내시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아무래도 저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했지만 집이 좁기도 했고 시동생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또 시동생도 이혼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힘들었다고 먼저 본인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을 꺼내기도 했고요.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는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시동생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저도 종종 아이들 데리고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시동생은 앞으로도 한동안 재혼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진짜 운명의 상대를 찾아 재혼을 하게 되면 저랑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요. 그때까지 저도 남편도 힘을 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멀고도 힘든 시간이긴 하겠지만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두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종종 이런 가족을 놓친 그 동서였던 여자가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없다면 사람은 추위에 떨면서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가족이 어떤 형태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온전히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일을 본인 일처럼 걱정해주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라면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하고 무한한 힘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런 가족은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겠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들과 함께 남은 2022년도 무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